오늘 포럼의 주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세계 포용국가 연합입니다. 요즘 전 세계의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겪는 가장 큰 생명의 위기이자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무릅쓴다는 그 미국에서도 벌써 12,000여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코로나19이지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가 매우 달라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리더십,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정치적, 학문적 태제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많은 피해와 희생이 있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찬사를 외신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전략과 과정에서 혁신과 포용이라는 리더십이 발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관련해서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설계에 깊이 관여하신 성경용 이사장님으로부터 혁신적 포용국가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국가 모델을 우리가 추구하면 뭐가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보지 않고 경험적으로 현존하는 여러 국가들을 분석할 때 우리가 어떤 발견, 어떤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등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이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우리가 그 세계와의 관계 속에 적용할 때 역시 뭐가 달라질 수 있는가,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여러 이렇게 태도 또 접근 방식, 그걸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미 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국내적인 차원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적용하고 있고, 또 세계 문제 접근할 때도 이 시각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이 감염병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원리가 중국하고 다르고,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이 강대국들이 취하는 과도하게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어떤 그런 접근과 사뭇 다른 측면, 또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 있는 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전 세계 여러 그 시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고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의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상이 지금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부터 경제, 사회, 국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국가를 다시 우리 학문적 어떤 그 관심의 중심 무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런 그 엄청난 사태에 대응할 때 국가라는 이 기구 조직 이외에 다른 어떤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역설적입니다만은 국가가 귀환하고 있죠. 중심 무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1989년에 동독이 이제 무너지고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여러 구공산권 국가들이 과거의 공산국가 시스템을 포기하고 다 이제 시장경제 또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이 국가의 후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수잔 스트레인지라든지 린다 와이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가 권력이 분산되고 또 국가가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그 공백을 시장과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기구가 다 메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시기를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이 바이폴러 시스템, 이 양극 체제를 만들어서 대결하던 그 시대에서 하나의 축이 무너지고 미국의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리버럴 헤게모니 체제가 구축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길게 보면은 90년부터 올해까지 최대한 30년 정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기였다. 근대 이후에 물론 그 전에 무슨 로마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또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한 그런 그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근현대에 들어와서 하나의 패권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 유례없는 이제 기간이 90년대 이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이게 리버럴하게 보이지만 하나의 이제 그 패권국가 지배하는 것이고 그 이면의 시장 기업들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국가가 후퇴하고 무기력해졌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러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복합적인 위험, 이거는 생명에 대한 위험, 경제, 사회 붕괴, 국제 관계 이 전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근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이동과 만남과 무슨 협력과 이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토대 위에 모든 게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중단되고 전 세계가 마치 군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처럼 동작 그만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프리징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이 중단되거나 위축되거나 그래서 이게 일종의 탈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도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기관 관련해서는 국가가 이제 이런 보호자로서 등장하고 있고 구원자로서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 위기를 풀고 또 사회 갈등, 사회 붕괴 위험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뭐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겠죠. 모든 정책이 지금 전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의 상황인데 인도가 이제 국가가 등장하면서 모든 국가가 강압적인 어떤 지배자로서 등장하는 건 아닌데 워낙 사정이 급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사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국가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디서 왔는가?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엘만 서비스라는 학자가 고대 국가가 출현할 때까지의 과정을 이 4개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의 단계가 있고 이거는 이제 무리 집단 뜻이겠죠. 트라이브는 이제 종족이라는 뜻이고 치프덤은 이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군장국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치프가 완전한 국가의 이전 상태인데 거의 국가에 준하는 지배 체계를 지배 집단을 형성해서 그 지배한 그런 시기가 있고 이게 고대 국가가 되겠습니다. 고대 국가 단계 들어서면은 주로 이제 농업을 하게 되고 정착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에 상시적으로 지배하는 매우 전문화된 기구들이 등장하고 대체로 왕정 체계를 갖추어서 주로 세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배 조직이 영구화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가 출현함으로써 이와 같은 여러 경제적 또 인구 측면 또 지배 집단이 등장해서 조직적으로 국가를 관리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이런 방식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전근대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부터 조선 말까지는 이제 왕조국가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식민국가, 외삽국가라는 건 이제 함자, 알라비 이런 그 이집트 학자들이 식민국가는 권력이 밖에서 들어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런 그 지배 방식은 소수가 지배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은 소수가 지배하고 또 국가 지배의 본질이 그 영토 속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구성원들이 노동력을 수탈하든지 노동력의 결과 이렇게 산출된 그런 생산물을 수탈하든지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지극히 수탈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의 국가를 거쳐서 현재는 발전 국가의 뭐 거의 종말 단계,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복지 국가의 어떤 중간 단계, 초기 중간 단계 그런 형태로 한국의 국가가 지금 존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변동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쓴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제도, 포용적 제도와 수탈적 제도를 이제 가지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분석하는 책인데 거기에 의하면 왕정이나 독재 국가보다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더 포용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제나 이 신분제가 지배하는 그런 곳은 소수의 지배 계급이 모든 부와 노동력을 다 수탈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 구성원들은 수탈당하고 약탈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는 경제적 번영이 있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그 두꺼운 책에서 그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박정희 정부가 지배할 때 소위 발전국가 단계가 되겠죠. 그때 재산권을 인정하고 사회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포용적 제도를 채택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정치 권력 면에서는 독점하고 독재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수탈적인 어떤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그 초기 단계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1987년에 민주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결합해가지고 1단계의 이 포용적 발전의 1단계를 이제 지났다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의 배제성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 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가 대개 정치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또 성자 독식 구조 양당제가 되어 있고 직접 민주주의의 우리 여기 안성호 원장이 계십니다만은 직접 민주주의는 몇 가지 제도로 이렇게 언급된 건 있지만은 사실상 한국엔 직접 민주주의가 없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집단, 정당과 권력 집단이 실질적으로 그대 이 양당이 중심이 돼서 정치 권력이 카르텔화되어 있다 볼 수 있죠. 소수 집단이나 지역이나 일반 그 개개인 시민들이 본인들의 뜻을 이 정치 과정에서 표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거를 요지부동 움직이기 힘든 그런 배타성이 점점 심화된다. 경제 분야의 경우에도 우리 최정표 원장님 공정 이 경제 많이 강조하시고 재벌체제 개혁 많이 강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력의 독과점이 점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점점 경제력의 독과점이 심화된다고 볼 것인지 이 구조가 존속된다고 봐야 될지 어쨌든 한국은 1단계의 이거 포용적 발전의 1단계를 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독과점 구조가 존속이 된 데에 되었습니다. 에스모글 로빈슨의 이 이론과 주장에 따르면은 이 정치와 경제의 이 양면의 독과점을 줄이고 해소하고 이걸 깨지 않는 한 지속적인 번영은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독일은 공정 경쟁과 사회적 시장 경제가 오늘날 현대 독일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핵심은 역시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의 독과점 해소 혹은 해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사회 경제 분야에 수많은 고통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는 그걸 코리아 트레지디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다음 단계 도약하기가 어려운 제도적 구조적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경제제도의
배제성 또는 독과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 같은 것은 일종의 신분제나 이렇게 새로운 신분제나 카스 제도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 사이에 이익 공조 현상이 존재하고 이것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억압 구조가 되어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고용의 불안정이다, 무슨 실업이다, 저임금이다, 빈곤이다, 불평등이다, 무슨 저출산이다 하는 이 여러 문제들이 다 이 구조와 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가 있어도 임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근근히 살 수는 있지만 결혼할 수 없고 자녀 키울 수 없고 그 결과가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자살로 기결되는 이 일련의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뒤에 여러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로 놀라운 우리가 현실 속에 있다고 봐야죠. 겉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국민 소득 33,000불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바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런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이 제도를 바꾸는 문제, 우리가 굳이 포용국가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뭐 강하게 표현하면 정치적 제도의 포용, 경제적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다음 단계 포용 혁명이 필요하다. 뭐 계획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좀 더 강조한다면은 포용성을 증진하는 이 혁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국가론으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혁신적 포용국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한국가 모델을 우리가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분석을 했냐면은 기준을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하나는 이제 포용성 지수인데 이거는 지표를 GDP 대비 사회 지출, 사회 보장의 정도, 여기는 이제 공공사회 지출의 비율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포용성의 정도다 이렇게 봤고, Y축에는 창의성, 예전의 분석에는 이거를 이제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걸 좀 바꿨습니다. 이 최근에 다 분석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탤런트 컴페티티브 인덱스라 해서 그 세계 재능 경쟁력 지수인데 이거는 창의성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이노베이션 인덱스를 구할 때는 주로 뭐 이렇게 그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특허가 어느 정도냐, R&D 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 이걸 따지는데 저는 그건 우리가 꽤 높게 나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원천적이고 이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이제 이걸 했습니다. 이걸 해놓고 이제 주로 OECD 국가들을 이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보면 대부분 OECD 국가가 여기에 이제 속하고 우리는 여기입니다. 이노베이션을 따지면 우리가 중간 요쯤 되면 어쨌든 요쯤 돼 있고요. 나머지 지금 그 OECD 회원국 중에 어려운 나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220개국쯤 되는 세계 국가들을 다 플라팅을 하면은 대부분 국가는 여기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 여기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영역에서 이제 이거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여기에 장시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까 코리아 트레지라고 하는 이 현상이 끊임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제일 취약한 집단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매 지금 발생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집단들이 이 구조 속에 있는 집단들이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포용성과 혁신성을 모두 포용성과 창의성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가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남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포용성은 높지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 창의성, 혁신성, 특히 교육을 통한
또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교육 훈련을 시키고 평생 교육을 통해서 전 구성원들의 역량을 끊임없이 그 수준을 높이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나라들은 그 투자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집단을 제외하면 이 집단이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기는 혁신국가,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많은데 여기는 주로 재정 규모가 좀 적습니다. 이 나라들보다 재정 규모는 적고 대신에 경제적 활력은 높고 고용과 관련한 성과 지표가 좋고, 대신에 세금 조시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투자가 적고, 그리고 불평등 정도가 높습니다. 매우 이 두 그룹이 매우 대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OECD 국가들보다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제일 이제 하위에 속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포용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동안 정리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정치 영역도 더 많이 개방하고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고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어떤 이 보호를 제공하고 또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그런 국가다. 충분한 사회 보장이 주어져야 되고 각자의 개성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연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덴마크나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등등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우리가 기록이나 책을 읽어보면은 국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에 대한 신뢰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면은 국가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 국가. 왜 국가를 신뢰하느냐? 자기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 자기들 생활을 챙겨주고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도 도와주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한 데가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어려운 단계에 국가의 손길이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인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항상 솔선수범하고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그 신뢰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국가가 당신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 노르딕의 많은 그 복지국가들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자립을 최고의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개개인이 열심히 하지만은 국가는 우리가 부족한,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부족한 것을 국가가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데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가 보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뒷받침하는 존재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더 논의를 하기 전에 포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각자가 포용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대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용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는 제도로서의 포용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제도지요.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가 수탈적이냐 포용적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서고금 역사를 다 분석합니다. 비교합니다. 포용적인 정치제도, 그 권력을 분산하고 공유하고 또 경제제도도 포용적인, 누구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투자하고 혁신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소수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또 경제적 자원과 어떤 그 결과물들을 다 이거를 전취하고 수탈하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경제적 번영이 있을 수 없다,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혁신이 일어나려면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이 파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혁신을 통해서 만약에 불을 축소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지배 집단들의 기득권에 중대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거의 역사상 많은 그 경우에 이 새로운 혁신을 차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뭐 북한에 대한 관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 나라가 혁신을 국민들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혁신을 해서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이 일어나거나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다 갖도록 허용해 줄까?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자유로운 어떤 사상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할까? 를 우리가 만약에 질문해 보면 저는 이게 대단히 어렵다. 모든 것을 그 지배 집단이 손에 틀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이제 구공산권의 실태가 그러하고 역사가 그러하죠. 그래서 헝가리 출신 그 경제학자 중에 하노스 코르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코르나이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수탈적인 정치제도 경제제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economy of shortages, 결핍의 경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일할 이유가 없죠. 내가 수탈당할 것을 열심히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수탈적 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는 이 제도가 어떻게 전환하고 순환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1단계를 지났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으로서의 포용입니다. 이거는 OECD가 2012년에 Inclusive Growth Initiative라는 것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이거는 주로 이제 2008년 9년 그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더 방치하면은 자본주의도 존속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정책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거죠. 이 정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혜택을 최대한 넓게 분배하고 그 과정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포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이게 OECD는 이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이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 조세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특히 조세 재정 정책은 적극적인 조세 재정 정책, 세금을 좀 더 그 한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조세 규모를 늘리고 적극적인 그 재정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 역량을 키우는 일, 사회 보장을 충실하게 하는 데에 투자하고 등등 많은 지금 노력들이 그동안에 그 많은 실천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상으로서의 포용인데, 이 책이 있습니다. 포용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SK에 그 있는 정현천, 이분이 옛날에 저는 상무 때렸는데 아마 전무쯤 됐을 겁니다. 이분은 사상가예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저희가 작업했던 혁신적 포용가라는 책이 2017년 7월에 나왔는데, 이분 책이 2017년 5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우리가 초청해서 요새 이제 친한 친구가 됐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포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이 차이를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이.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이, 차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질성, 다양성이 증가하지만 다른 한편에 이질성이 증가하니까 개인으로서는 그게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다른 의견,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면 내가 내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는 생각이 풍부해지고 그걸 활용하면 더 크고 더 높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포용하는 것이 배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OECD를 대상으로 이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기본 특징, 경제, 고용, 사회복지, 정치, 국제인데 요건 여러분 틈날 때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는데,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나라 유형은 포용국가입니다. 혁신주도 포용국가, 또 복지와 혁신이 고도로 융합되는 이 두 국가 유형인데, 이 두 국가 유형은 포용성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포용성 지수 다 높습니다. 창의성 지수가 다 높아요. 그렇죠. 최고점 수준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차이가 나고, GDP 대비 조세 비중은 요 고복지 고혁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주도니까 둘 다 조세 부담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GDP 성장률은 요 복지 혁신이 높은 거는 좀 낮고요. 혁신 국가하고 혁신주도 포용 국가가 제일 높습니다. 실업률은 여기 아까 남미형 복지국가 이게 제일 지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불평등 정도는 요게 이제 혁신국가. 혁신 중심으로 가는 나라들은 불평등 정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I는 이제 1인당 GDP하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하고 평균 수명으로 종합적인 경제사회 발전 지표인데, 이것도 역시 혁신주도 여기는 이제 혁신, 그 다음에 요거 다 높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다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국제기회 활동 앞도 높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여러 영역에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이 두 국가 유형이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잘하기도 힘든데 거의 모든 지표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성과를 볼 수 있고, 혁신 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대개 재정적 국가 재정 비율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창의성 부분, 창의성 혁신성이 높습니다. 창의성 여기 있죠. 여기 이제 혁신국이 높습니다. 이게. 그리고 경제 고용 분야의 성과가 높고요. 대신에 사회하고 복지 영역의 지표가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높고요. 노인 빈곤율, 무슨 상대적 빈곤율 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국제 기업과 관련된 이 활동,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글로벌 피스 인덱스에서도 보면은 피스 쪽의 기여가 낮습니다. 혁신 국가가 잘하는 것은 경제, 고용 이 영역에 그 점수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성 지수가 높고, 창의성 지수가 높고, 나머지 사회 국제관계 지수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전 국가하고 이제 한국 쪽은 다 낮습니다. 다.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일반적인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번 보시고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요 혁신주도 요 두 그룹하고 그다음에 혁신국가하고 요 그룹이 명백하게 구별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하고 고용 지수를 놓고 보면 혁신국가가 성장률도 높고 실업률 낮고 고용률 높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두 그룹도 성적이 좋다. 여기는 특별히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이가 나타나는 건 사회하고 복지 분야 지표입니다. 우선 불평등 정도를 보시면 이 둘 다 불평등 정도인데, 이거는 진이고 이거는 이제 상위 10%인데 보십시오. 혁신국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혁신주도 요쪽 불평등 정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한국은 모든 지표에 거의 뭐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율 차이가 납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높죠. 여기 높죠. 이 두 국가는 이게 낮습니다. 상대 빈곤율도 다 높습니다. 이게 낮게 되어 있고요. 만족도 둘 다 높고, 행복도
이게 높고 낮은데 특이한 것은 다른 사회하고 복지 분야 지표는 다 수준이 낮은데 혁신 국가의 경우에 삶의 만족도, 행복도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분석에 관심이 계시면 이거를 개별 국가별로 30개 전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내가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혁신 국가 중에서 매우 주목해야 될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우리 안성호 원장님이 스위스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자세히 봤는데 스위스는 재정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재정을 지출할 때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가 우리는 GDP 대비 한 11%쯤 되는데 스위스는 16%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스위스가 돈을 주로 쓰는 데가 교육, 사회보장, 교육 이쪽에 그다음에 이제 혁신 이쪽에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해서 창의성, 혁신성 이런 쪽의 지수가 높고 동시에 삶의 만족도 그다음에 행복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는 요 그룹에는 약간 좀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회 지표가 다 문제가 있는데 요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스위스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 속에 특이한 그 현상이 영미권 국가의 행복도 높다는 됐습니다. 그건 아마도 종교적인 요인 또 영미권 국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자연 환경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이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경제 고용은 혁신국가 쪽이 훨씬 성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사회 복지 지표는 여기 포용국가 쪽이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다. 포용국가는 그 이외에도 경제와 고용 면에 있어서나 뒤에서 살펴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가기 위한 제2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여러 개혁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 권력의 독과점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 권력의 분권 분산이 필요하고 양당제를 개선해서 많은 정치 세력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직접 민주주의를 활용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자기 의사를 끊임없이 그 정치 과정에 투입할 수 있고 또 정치 권력이 특정 소수 집단 중심으로 권력의 독과점화가 되는 것을 막는 거 이게 아까 에스모글로 로빈슨이 제안하는 포용적 정치 제도를 어떻게 더 앞으로 확장할 것인가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포용성의 문제는 공정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경제 권력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이고 또 소득 불평등이 예를 들면 상위 10%에게 소득 비중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인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을 이게 올바른 질문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평균 내고 유럽, 북미 등등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유럽은 대개 30에서 40%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영미권 국가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40에서 50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상위 10%가 40%의 소득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이거는 풀기 어려운 문제, 우리가 헤어나기 어려운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40% 이상을 넘지 않게 정책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사회 경제의 노력을 통해서 불평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채택한 사회적 시장 경제, 공정 경제와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중요한 고민이다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적 대화와 협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제2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협치가 필요하고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세 재정 정책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에 조세 부담률을 32 내지 34, 34는 이제 OECD 평균입니다. 2019년도의 평균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28.4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런 수준까지 가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 저렇게 되면은 사회보장 우리가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혁신성, R&D 투자나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그 창의성을 높이고 또 그 변화하는 어떤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겠나. 젊은 사람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하고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조세 재정의 이 규모를 늘리고 또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고민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만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고 고용률을 개선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빅푸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은 교육정책, 고용노동정책 아닌가. 혁신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오른쪽 자료는 이제 OECD가 분석한 건데, 요거는 삶의 양적 측면이고 질적 측면인데, 우리는 지금 중간 정도, 중간 이하 단계인데, 오늘 소개한 OECD의 많은 나라들이 다 요 위치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선 아래는 양적 측면에는 높은 수준이지만은 질적인 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 나라들은 양적 수준을 넘어서는 질적인 어떤 성과를 보인 나라들인데 대개 노르딕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발전국가 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선성장 후 분배를 주장해왔고 정책으로나 이데올로기로나 이렇게 성장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그런 양적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생각합니다. 양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질적인 변화, 우리가 교육 학습의 질적인 어떤 변화, 또 고용 노동의 질적인 변화, 복지의 질적인 변화, 이런 그 질적 성숙, 질적 도약을 통해서 양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민을 세계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급격한 지금 세계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 경제, 사회, 그 다음에 국제관계, 이게 지금 이 여러 연결된 부분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14세기에 유럽을 뒤흔들었던 게 그 전염병이 흑사병, 패스트인데 이게 한 1억 명 정도의 당시에 인명 손상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그는 유럽에 좀 국제화된 문제였죠. 그것이 유럽 사회의 봉건 경제를 흔들고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일련의 변화를 만들어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공간적 분포를 보면은 유럽에 좀 치중됐다 볼 수 있고요.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를 쳐들어갔는데 그때 천년두가 급격히 확산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중남미에는 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천년두 때문에 전 인구의 90%가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 명 규모의 이 스페인 군대가 손쉽게 그냥 중남미를 다 지배했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공간적으로는 주로 남미 쪽에 치우친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코로나19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전 세계 어디라도 이 문제에서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없고 아직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 사회, 국제관계 전면적인 변화를 앞으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새롭고 더 위험한 세계가 아닌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약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화는 세계화인데 마스크를 쓴 세계화, 좀 아주 모순적인 개념이겠죠. 분절된 세계화, 블록화된 세계화, 이거는 모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앞으로 세계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국가 간 불신 대립, 상호 이게 배척 이게 심해지고 인종주의, 국수주의, 그 다음에 이제 포퓰리즘 이게 횡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자칫 크고 작은 어떤 충돌이나 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유럽이 다 포퓰리즘에 휩쓸리고 신나치가 등장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저는 요 다음 단계 정치적으로는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단계입니다. 자, 이게 다 아까 설명한 대로 포용성, 창의성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나라들이 포용국가다 하는 것이고요. 요 혁신주도하고 요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유형의 국가들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이 원리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르딕 모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2008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메아리 힐손이라는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르딕 국가, 이 나라들이 대개 이 포용국가 모델을 잘 구현한 나라들인데, 만인을 위한 평등과 번영이라는 사회민주 전망을 제시하는 실존하는 유토피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말 뜻이 본래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를, 올바른 원리를 채택하고 그 올바른 원리를 정치 세력들이 올바르게 실천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 우리가 실존하는 유토피아를 볼 수 있겠죠. 그걸 구현할 수 있겠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